네, 안녕하세요. 마장면 농업인 상담소장 서정은입니다. 지난해 마장면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분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올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른 농업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매미나방 그리고 벼 소독 방법, 그 모짜리 관리 그리고 청자 5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21년 11월 13일 마장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 특수전 사령부에서 고공락하는 모습입니다. 저 멋진 그 사진 그 뒤에 배경이 하늘이죠. 예, 하늘은 우리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씨 때문이죠. 지난해 날씨는 좌측에 그 나열된 바와 같이 이상기후가 있었습니다. 예, 매년 이상기후는 있었지만 지난해 저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문제 기상기후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하게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 기본적으로 건강한 작물체를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다음에 발표하시는 서정혁 팀장님께서 생리장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텐데 그때 더 내용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미나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 매미나방이 재발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혐오감과 그리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매미나방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을 제거하는 것과 유충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방제하기 쉬우신데 매미나방은 기본적으로 산림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다량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난개는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노란색 덩어리죠. 난개 같은 경우에는 산 인근에 있는 주택의 지붕 아래던가 아니면은 나무 가지에 겨드랑이 미치던가 아니면은 바위 틈 사이에다가 그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할 때는 장갑을 끼고 제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매미나방이 기본적으로 동나방과입니다. 동나방이다 보니까 저 난개 같은 경우는 성충의 배의 털 가지고서는 만들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털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꼭 제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충인데 지난해는 4월 8일에 발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4월 초에 한낮의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따뜻한 기후를 보였습니다. 이는 원래 4월 중하순쯤의 기후인데 4월 초에 그 기후가 나타난 거죠. 본디 매미나방 유충 같은 경우에는 알 속에서 이미 부화를 한 다음에 밖에 기온이 맞으면 바로 아래 그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4월 초에 기후가 따뜻했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는 빨리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만약에 이거를 발견 늦게 했다면은 적기에 방제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후를 확인하고서는 그때 적기에 방제를 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그 매실나무에서 작년에 4월 26일에 유충에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화렵수 찻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발병해충 그럼 어떻게 방제를 할까? 방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천시에서 방제하는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 게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산림해충이기 때문에 산림공업과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진입이 가능한 위치여야만이 방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저희가 위치를 조사를 합니다. 일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혹시 마을 공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 대해서 대상으로 저희가 방제를 합니다.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총 3회 방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방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자기 본인의 본밭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방제를 하려면 약제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같은 경우는 제가 진딧물을 약으로 방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을 보시면 됩니다. 목을 보시면 노린재목이 진딧물과 같은 노린재목이기 때문에 그 약제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린재 대상으로 하는 약도 사용이 되느냐? 네,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는 목이 나비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목에 해당되는 나비목에 약제를 치시면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같은 목에 같은 작물의 약제를 살포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해충일까요? 예, 바로 그 갈색날개 매미충이죠. 왼쪽에 보면 난개입니다. 난개는 갈색날개 매미충이 성충일 때 1년생 가지에다가 알을 낳는 건데 가을에 그럴 경우에는 저게 물관과 체관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지 끝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 약충은 저렇게 매미처럼 좀 생겼고요. 그리고 성충 모습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많이 보셨죠? 약충에서 약충이 배산물을 분비해서 나온 게 하얗게 솜털처럼 매달려 있는데 잎 뒷면과 이 가지 끝에 주로 하얗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 어떤 키다리병 걸린 걸까요? 예, 오른쪽에 모판이 키다리병인 걸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게 키다리병에 걸린 걸까요? 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판이 키다리병에 걸린 거겠죠. 이거는 키다리병이 생일 중에 발생된 모습입니다. 중간에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다리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곰팡이균의 모습은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모습이지만 전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얗게만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키다리병균이 전파가 돼서 직접적으로 피해 주기도 하고 종자에 숨었다가 내년도에 발할 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수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75년도쯤에는 일본에서는 50분대까지 감소시키는 그리고 태국에서는 14.7%까지 감소를 시키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병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석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온성 병이기 때문에 30도 이상 고온에서 병증이 발현을 하는데 최소 25도 이상이면 발생이 되는데 본답에서는 온도를 관리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육묘상에서는 온도 관리를 해서 병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시겠습니다. 벼 소독을 한 가지를 먼저 하자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는 알찬미와 해대미 그리고 남부권에는 품종을 재배하게 되는데 이 품종들을 자가체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 소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약제 소독을 실시하셨죠. 그 전에 온탕치법 소독을 꼭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을 60도씨 데웁니다. 데우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종자는 마른 종자죠. 마른 종자를 10kg씩 오른쪽에 있는 종자망에 담습니다. 종자망에 담은 종자를 60도씨 데운 아까 물에다가 종자량이 10배에서 20배 양해야 됩니다고 거기에 넣어서 10분간 담근 다음에 바로 찬물에 담가 식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탕치법 후에 기존에 하셨던 약제 소독 방법을 하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유묘상 처리제 하죠. 세 가지를 할 경우에 98.9%까지 그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권 IPC에서 소독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겁니다. 온통 소독을 종자에 담았죠. 그래서 지게차에 트레이다가 담아서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다음에 찬물에 식혀서 가져오시면 되는 방식인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농협에서 하고 계시는 곳이 많은데 올해는 마장면에서도 이렇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농협에서 구비를 한 상황이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탕찜법 소독을 제가 3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약재로만, 하나는 온탕찜법하고 약재, 3번째는 그냥 물에다가 발화만 시켰습니다. 묘상 온도는 25도 이상을 했습니다. 상토는 pH가 6.5예요. 원래는 묘상 온도가 저렇게가 높게 관리 안 하고 그리고 상토는 4.5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렇게까지 한 이유는 병이 나라고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요? 굉장히 처참하죠. 무처리했을 경우에는 모마른 병과 그리고 키다리병이 만연합니다. 또한 약재만 친증한 것도 키다리병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온탕치법을 한 가지만 더 했는데 키다리병 걸린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 꼭 온탕치법 소독 후에 그다음에 약재 소독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시에 알맞은 온도와 햇빛을 표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지키고 그리고 물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육묘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꼭 보온절충 무자리 할 때 고온 피해가 항상 입으시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낮에 온도를 올라갈 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항상 이때는 고온이 올라간다 생각하시고서는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날씨를 항상 주의하여 보셔가지고 그 시기에 구멍 뚫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진 속에 보면은 35.5도까지 올라갔죠. 4월 20일에 그때 어떤 낮 기온이 어느 정도였냐면 23도, 24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닐 안에는 35.5도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이분은 구멍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물론 한낮에 고온 피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뚫어놓는 게 현명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구멍 뚫기 방식이 아니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11자 구멍을 뚫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1자 구멍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났죠. 양 어깨에 그 11자 구멍을 내주는데 지상에서 30에서 40cm 위에 그리고 구멍간은 2cm 그리고 너비는 15에서 20cm 정도 되는 구멍을 할 때 2개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뚫어주시면 낮에는 뜨거운 온도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밤에는 추운 기온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미비하게 들어가면서 은은하게 온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고온 피해를 봤던 분의 못판 모습이고요. 벼물 바구미가 나왔죠. 항상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생하는데 올바른 그 육묘상 처리제 사용 방법으로도 벼물 바구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벼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약재들을 보면은 해충에 사용되는 성분을 보면은 피프로닐입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벼물바구미를 잡을 수 있고 다른 해충도 잡을 수 있는데 목록을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6월 말까지 발생되는 해충과 그리고 병원균의 목록입니다. 이렇게 올해까지 효과를 주는 좋은 약재를 사용하는데 지난해 참 문의가 많았습니다. 육묘상 처리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씨앗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기는 자동 파종기, 육묘 자동 파종기에 부착하는 오른쪽에 사진 있는 저 모습인데 그 씨앗기가 있으시면은 파종상에 할 때 상토와 상토 사이에다가 씨앗기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상토 다음에 관수 그리고 물 주는 거죠. 그리고 종자 파종하기 전이던가 후에 씨앗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하는 거죠. 근데 씨앗기가 없다. 그러면은 파종 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토한 후에 뿌리선가 아니면 상자 쌓기 후 바닥에 깔 때 그리고 펼칠 때 그때 뿌리시면 됩니다. 양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 상자당 50g인데 이게 한 봉지에 1kg 정도 하는데 이 20상자를 뿌릴 수가 있는 양입니다.
아까 저기 약재를 뿔 때 6월까지 쓴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빨리 벼가 흡수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묘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벼가 흡수를 해야만이 효과를 보는데 예를 들면 아까 병무먹 바구미가 잎사귀를 먹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체가 흡수를 해야만이 병무박을 먹음으로 인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청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 시비 50% 지원하고 농협에서 조합원이시면은 3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20%에서 총 한 봉을 250평 최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살포량을 대략적으로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한 판당 50g이 사진상에 제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저 정도 양이면 한 판당 50g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데 힌트는 오른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네, 관수 시설이 너무 뒤로 갔죠. 약을 뿌리고 약 관수를 했기 때문에 약의 성분이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자 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자 5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유추하건대 밀양 294호가 청자 5호겠죠. 앞에 청자 3호에서 열피 현상을 개선한 게 청자 5호고요. 그리고 청자 4호의 크기를 개량한 게 청자 5호입니다. 근데 청자 5호 껍질 겉에 하얀색에 있는 백분체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청자 5호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서리태보다 수량이 많고 그리고 쓰러짐도 그리고 병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꼬투리 처짐성도 없고 그리고 숫기도 비교적 단축됐습니다. 종실 크기도 증가하고 기계화가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첫 번째 열매가 달리는 차격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능성도 강화해 갖고 자당 함량도 증진하는 게 청자 5호입니다. 보시면 청자 3호와 청자 5호의 그 수령을 보면 가지가 많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밭작물 개발과에서 실험한 결과인데 청자 5호 가지고서는 체성분 변화를 실험을 했습니다. 고지방 식이균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조해서 그걸 대조로 해서 청자 5호를 먹은 것과 같이 먹인 것과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아도 비번이 고지방 식이균인데 굉장히 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지번이 청자 5호를 같이 먹인 건데 많이 날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표를 보세요. 수치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 공복 혈당 변화를 준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공복 혈당 당뇨병과 연결이 있죠. 굉장히 청자 5호를 같이 먹였을 경우에는 47%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청자 5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배상의 유의점을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성수기가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10월 24일. 근데 예전에 재래종 소리태보다는 빠른 편이죠.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6월 10일에서 20일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달에 좀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순지르기와 더 많은 순지르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세요. 안에 있는 색깔이 녹색이죠. 자엽이. 그 녹색이 옅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파종은 적기에 파종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밀실 상태는
안 됩니다. 기존에 60에 뭐 15 이렇게 콩을 파종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경장이 6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0에 30 정도 기본적으로는 70에 30 이상으로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멀칭을 하던가 아니면 토양에 거름이 많던가 그럴 경우에는 더 넓게 심으셔야 후기에 저기 햇빛이 밑에 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그 적심 재배를 피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청자 5호가 기존의 재래종 서리태보다는 좀 키가 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만 그 저게 순지력에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검은 뿌리성병 콩나무방 피해율도 높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적게 방조하던 거는 그대로 방제를 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단일성 작물이죠. 예를 들면은 저기 가로등 밑에서 들기가 잘 안 되듯이 청자 5 그리고 콩들은 또 가로등 밑에서 기르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키만 크고 잎사귀만 키우고 열매는 잘 안 달리기 때문에 다 가로등 근처가 아닌 없는 곳에서 재배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컷 보여드리는데요. 그 작년에 저희 마장면에서 기른 청자 5호 모습입니다. 이 농갑은 수량이 꽤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으셨습니다. 순지르기를 2번 하셨다는 게 너무 아쉬웠대요. 이유가 위에 더 많이 달릴 수 있었던 거를 괜히 잘라서 더 많이 수확량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풍년 농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원예팀장 서정혁입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자로 모가 농업인 상담소에서 원예팀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특화 작목 교육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밭작물에 발생되는 생리장애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생리장애란 무엇일까요? 생리장애란 병, 해충, 이러한 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육 환경이 부적합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육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물이 발화를 해서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주는 온도, 토양, 습도, 일사량, 영양분 등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장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물 생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잎에서 광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해서 당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합성된 당을 가지고 또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양분을 통해서 식물체가 구성이 되고 식물체가 생육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광합성 효율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잎으로는 빛과 이산화탄소 공급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뿌리에서 물과 그리고 양분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뿌리는 식물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또 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생육을 잘 하게 도와주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물을 주시죠. 하지만 뿌리 또한 사람처럼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통해서 뿌리도 세력을 키우고 생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산소도 토양 속으로 잘 공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분을 또 잘 주셔야겠죠.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적당이란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많거나 부족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빛, 이산화탄소, 물, 산소, 영양분 등을 우리는 생육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고추에서 자주 발생되는 생리장애죠.
네, 고추에서 일어나는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주로 과실에서 발생을 하고요. 과실 끝부분이 저렇게 타들어가는 증상을 보여서 간혹 탄저병과 혼돈이 되긴 하지만 생리장애 현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고추인데요. 칼슘 결핍,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장애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양 내에 칼슘이 없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밑에 보시면 질소, 칼륨, 마그네슘 이러한 다른 원소들이 오히려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적을 경우에 대부분의 양분들은 물에 녹은 상태로 뿌리를 통해서 지상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이 없으면 물도 부족하겠지만 양분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물이 많을 경우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뿌리가 그만큼 힘이 적어들게 돼서 그로 인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고 그로 인해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부를 보시면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요. 지상부에 있는 고추잎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정도에 따라서 물을 흡수를 하는데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혹은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 잎이 숨을 잘 못 쉬게 돼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추의 칼슘 결핍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칼슘 결핍을 일으키는 생육, 생장 요인은 여기서는 온도, 습도, 수분, 양분이 되겠죠. 다음은 고추의 잎에 발생된 가스 장애입니다. 보게 되면 병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탄 증상이 보이는데 가스 장애고요. 제 오른쪽을 보시면 보통 정식 전에 퇴비들을 주시고 고추를 정식을 하는데 미숙 퇴비를 주신 상황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수분이 어느 정도 되면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퇴비가 분해가 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발생된 가스가 지상부로 올라가서 잎에 붙어 있다가요. 이슬이 생기면 그 이슬에 가스 성분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녹아 들어간 성분이 이슬이 말라가면서 점차 농도가 높아지게 돼서 저렇게 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추에 가스 장애를 일으키는 생육 환경 요인은 지온, 수분, 양분이 되겠죠. 다음은 냉해와 고온해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고추를 좀 일찍 심으셨나 봐요. 4월 달에 심으셨는지 좀 저온에 의해서 냉해를 입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식 이후에 급작스러운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 피해를 입은 사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온도가 문제가 돼서 생리장애가 발생이 됐겠죠. 다음은 고추에서 발생된 열과입니다. 건조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비가 온다거나 수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겉표면은 건조한데 이제 고추 내부에서 수분이 차오면서 세포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그 생리장애의 그 환경적 요인은 수분이겠죠. 자, 이렇듯 밭작물 생육 환경은 정말 다양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상부를 먼저 보시면 광, 온도, 강우, 건조, 바람, 이산화탄소, 산소 포함해서 다양하고요. 지하부를 보시면 보통 토양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토양 환경 안에도 토양 수분, 토양의 성질, 지온, 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함량, 양분 함량 등 다양한 세부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상부에 있는 환경은 조절이 상당히 어렵죠. 노지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보여지고요. 하지만 토양 환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는 환경 조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 토양 수분의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에는 물 주고 계시죠. 그리고 물이 많을 경우에 배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성이 안 좋을 경우에 유기물을 투입을 해주시고 심할 경우에는 객토의 작업도 해주고 계십니다.
지온 관리를 위한 비닐 피복 다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퇴비도 투입해 주시고 산도, 전기 전도도 양분 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석회나 비료를 잡기 전에 주시거나 추비로 중간중간 투입을 하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이미 환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양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과 관련해서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의 물이 부족한 경우 혹은 많은 경우, 토양의 양분이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토양의 산도, 용어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수분이 과잉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토양 단면도인데요. 뿌리가 예쁘게 잘 자라 있죠. 그리고 뿌리 끝에 뿌리털이 아주 이쁘게 나 있습니다. 이 뿌리털은 뿌리보다 수분과 양분을 훨씬 다 잘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뿌리의 사이사이에 토양 입자가 있고요. 토양 입자의 사이를 우리는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극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과 공기, 즉 산소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고상, 액상, 기상의 비율을 50, 20, 25가 적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상은 토양 입자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테고요. 수분이 많아졌어요. 과잉이 됐을 경우에 액상의 비중이 올라가고 당연히 기상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게 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새뿌리, 뿌리털의 발생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또한 너무 심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뿌리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생리장애가 발생을 하죠. 다음은 이제 비료가 많을 경우인데요. 전기전도도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기전도도 이시라고 하는데 토양에 이제 토양수, 그러니까 양분이 녹아 있는 물 내에 양분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원리를 이용한 염류 농도의 지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전도도, 즉 이시가 높다는 것은 토양 내에 양분이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가운데 동그란 그림을 봐주시면 토양 내에 있는 물을 식물이 흡수하는 기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삼투압에 의해서 보통 10에서 20% 정도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뿌리털에서 일어나는 기작이고요. 보시게 되면 항상 뿌리가 그 토양수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해서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토양 내에 양분이 많다 보면 이게 반대의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식물 뿌리에서 물을 빼앗기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손상이 입을 수도 있고요. 또한 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부에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 때문에 배추에 있는 물이 나와서 절여지죠. 그러니까 뿌리가 절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기량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분들은 예를 들어서 2개의 양분을 주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게 기량작용인데요. 2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서로 그 효과를 상쇄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합비료라든가 단비를 시용을 하죠. 근데 실수로 가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가리를 다른 비료보다 한 3포를 더 줬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 그 위쪽에 가리가 있는데 빨간색 실선으로 보이는 게 가리와 기량작용을 보이는 성분들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칼슘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질소, 붕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양분 가리가 많았을 경우에 오히려 다른 칼슘도 내가 줬고 붕소도 줬는데 이러한 양분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양 산도입니다. pH라고 하는데요. 토양의 이제 그 수소 그리고 수산 농도에 따라서 산성 혹은 염기성 토양으로 구분이 되고요. 중성인 숫자 7을 기준으로 해서 7 이하는 산성 그리고 7 이상은 알칼리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작목들의 적정 pH 범위는 6에서 6.5 정도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적당한 두께로 존재를 하죠. 이게 양분의 유효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왼쪽인 4.5 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질소, 인산, 가리의 두께가 얇아지죠. 그만큼 유효도가 떨어져서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징적인 게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은 유효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금속성 성분이 너무 과잉이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질소, 인산, 가리의 두께가 얇아지죠. 유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특정 양분의 과하고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그 작물에 일어난 생리장애를 보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진 작년에 참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고추에서 일어난 이제 미량 원소인 철 결핍 증상인데요. 철 결핍 증상은 근본적으로는 철이 부족해서 발생이 되겠죠. 네, 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토양 속에 있겠죠. 그렇다면 토양 속에 있는 철을 못 빨아먹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뿌리의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겠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수분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양분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절여지거나 혹은 양분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철 성분을 먹을 수 없거나 혹은 산도가 적절치 않아서 유효도 범위에 있지 않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늘 보는 철 결핍 증상을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주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다음은 고추에서 일어난 붕소결핍입니다. 고추 열매에 가로로 이렇게 줄무늬 형태로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붕소결핍이라 하죠. 원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철결핍과 동일합니다. 뿌리의 기능 저하라든가 양분 혹은 산도에 의한 영향이겠죠. 작년에 배추의 붕소결핍 그리고 어쨌든 붕소결핍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생리장애의 원인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배추 중록에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갈라지는 증상이 보이고 심할 경우에 이제 무름 증상을 보이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면 무름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가보면 붕소결핍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소결핍이 일어나서 먼저 이렇게 무름병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무름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음은 이제 배추에서 일어난 칼슘 결핍입니다. 이것도 칼슘 부족인데 이 생리장애의 원인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잎근 마름 증상인데요. 마늘에서 이제 잎마름병과 조금 혼돈되기 쉬운데 잎근 마름 증상도 생리장애입니다. 원인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리장애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온도에 의한 장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8가지 생리장애는 전부 토양 환경에 조그마한 문제로 발생된 생리장애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보시게 되면 칼슘 결핍, 그리고 철 결핍, 붕소 결핍들이 많죠.
이러한 미량 원소들은 체내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한 체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식물체 선단부나 혹은 잎의 끝쪽에서 아니면 열매의 끝쪽에서 이렇게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쭉 알아본 생리장애 원인은 뿌리 근권부의 환경에 대한 문제로 발생이 됐고요. 그 문제들의 요인이 참 다양했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원인을 알기가 쉽지는 않죠. 흔히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내 밭에 물이 많구나, 배수를 해줘야겠네, 혹은 물이 적으니까 관수를 해줘야겠구나,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양분에 대한 부분이나 pH, EC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장애의 원인을 알려면 토양 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양 검정을 해 주시면 각각의 이제 토양 환경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누었던 산도, 그리고 유기물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원소의 성분 함량, 그리고 이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세밀하게 토양 환경을 조절하신다면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생리장애를 조금이나마 덜 보실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토양 검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각 읍면에 우리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방문하셔서 상담소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정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입니다. 생리장애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생리장애의 원인은 환경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리장애를 극복하려면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뿌리가 잘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산소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료들을 주시잖아요. 그 비료들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고 또 염류장애라든가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분 함량을 알고 적당하게 비료를 주셔야 되고요. 토양 산도를 아까 말씀드린 적정 범위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염류집적이 생기지 않도록 비료를 관리해 주시고, 염류집적이 혹시 생겼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 주시고 토양 검정 결과를 통해서 비료를 잘 주셔서 앞으로 이제 생리장애랑 조금 거리가 먼 우리 이천시 농업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준비 잘해서 풍년 농사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성면 농업인 상담소장 이영우라고 합니다. 전 작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딱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 서무에게 과수 쪽에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이렇게 상담소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육성을 하다 보니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유용한 정보와 농작물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에 있다 보니까 후계농과 귀농 자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신청 시기는 후계농, 귀농은 다 1월 초에 신청을 받고요. 근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습니다. 자금은 3억, 그리고 금리는 2% 똑같고요. 연령 제한과 상환 기한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먼저 사업 신청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계농과 귀농이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이렇게 된 것이 6억이 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1억을 사용하셨으면 나머지 한쪽에서 2억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요걸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본인이 후계농업 경영인인데 배우자도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따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영농 품목이나 주소지가 좀 변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 후계농이나 귀농 신청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이수 시간입니다. 이 교육이수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 이천시 농업교육센터에서 이천농업생명대학교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3월 초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100시간 교육이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한 번씩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콧물, 기침, 그리고 오한 또는 몸살 기운도 나옵니다. 이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예방 주사를 맞는 등의 처리를 하는데요. 작물에도 이런 감기 같은 바이러스 증상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피망, 다음은 천일홍, 상추, 캐모마일, 시금치, 옥시페탈리움, 치커리, 땅콩, 마지막으로 고추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을 보시고서 어떤 병인지, 어떤 바이러스 병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입니다. 그 정식 명칭으로는 그렇고 영문으로는 TSWV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고추 사진을 보시면 얼룩덜룩한 무늬 때문에 농가분들은 칼라병이라고도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칼라병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유관조사입니다. 일단 흰색 A4 용지를 가지고 꽃을 살살 털어보시면 총체벌레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끈끈이 트랩, 황색, 그 총체벌레가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끈끈이 트랩을 200평당 10개 이상씩 해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면 바이러스병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뭐 A4 용지 같은 걸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핸드폰 뒷면에 꽃을 털어보시면 총체벌레를 유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건 간이 진단 키트로 저희가 식물체를 가지고 와서 그 진단을 했을 때 가운데 지금 영문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TSWV의 양성 반응 두 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증상 진단을 해서 저희는 판단을 해드립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지금 위에 부분의 사진은 고추에서의 열매 과실에는 원형 반점, 잎에서도 원형 반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상담소로 연락하시면 좀 전에 제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실히 바이러스병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새순이나 얼마 되지 않은 고추나 작물에서는 궤저 현상도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병에서는 지금 맨 왼쪽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고추입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지금 작물체를 제가 채취를 해와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찍은 건데요. 증상이 더 진하게 발현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병이든 간에 작물체가 병에 걸리게 되면 작물체를 제거 후에 포장 밖으로 빼서 다른 전염을 막아야 하는데 농가분들이 대부분 그냥 포장해 바닥에 두시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 지금 수레에 따로 저렇게 두신 건데요. 꼭 제거를 하셔서 포장 밖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방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병계 품종을 선택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고추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추를 실어봤습니다.
칼라라는 글씨를 잘 유념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내병계 품종인데 내병계 품종을 길렀는데 왜 바이러스병이 걸리냐 이런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병계 품종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내 몸을 죽임으로써 그 상부나 아니면 옆에 있는 작물로 바이러스병을 옮기지 않게끔 하는 게 내병계 품종이므로 그거를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시기보다 발병을 했다 하면 그거를 즉시 제거하시면 다른 작물체에는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가 필수인데요. 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를 하실 때 꼭 포장을 깨끗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 총체벌레가 성충이 됐을 때 약을 뿌릴 때 옆에 잡초로 숨어 들어갔다가 방제가 끝났을 때 다시 작물로 날아와서 가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동 잡초인 별꽃에 많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그쪽에서 즙액을 흡집하고 다시 고추로 돌아와서 고추를 흡입하면 바이러스병이 펴집니다. 별꽃이라는 잡초는 꼭 제거 부탁드립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리면서 총체벌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이러스병이 지금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바이러스병이 잠잠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체벌레라는 매개충 때문인데요. 성충은 꽃과 과실을 가해야 하고 잎에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유충은 꽃, 신초, 잎을 가해야 합니다. 생활사는 이렇게 짧아서 15일에서 25일, 수명은 30에서 45일, 한 번 발생을 하면 여러 번 가해를 하는데요. 성충이나 유충이 그 꽃이나 과실을 가해하게 되면 그 꼬부라지는 아니면 울퉁불퉁한 고추를 또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입니다. 조기 예찰, 아까 말씀드린 황색, 노란색 그 끈끈이 트랩으로 조기 예찰이 필수고요. 그 발병한 식물체는 조기 제거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린 동시 방제는 아까 말씀드린 잡초와 그리고 작물체를 같이 방제를 하셔야지 성충일 때 방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토양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총체벌레는 지금 그 지하에서 번데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요걸 방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죠. 소독약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발생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꼭 하셔야겠지만, 아니면 포장을 피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에 서정혁 원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작물체를 건강하게 기르시면 그 바이러스도 이겨냅니다.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도 감기나 코로나 그런 거를 내성이 생겨서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묘기에 건전하고 튼튼한 육묘를 하면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육묘기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우시더라도 그냥 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병 중에 그 단호박 설성 농가에서 황화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매개충은 그 다른 작물 TSW와 V와는 다르게 진딧물입니다. 저촉에 의한 전염을 하고 그 즙액에 의해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 설성과 대월 부분에 올해 이상 기후가 있었는데요. 8월 10일경에 저희가 우박이 내렸었습니다. 이 우박이 내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대책은 없죠. 사후 대책으로 그 벼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 발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 처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과수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기 전에 왔다 그러면 적화를 좀 덜 하는 경우, 아니면 과실이 맺혔을 때 이렇게 우박이 왔다 싶으면 과실을 많이 남겨두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생육 회복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링거 맞듯이 작물에도 연면 시비를 한 번씩 해주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19년도에 처음에 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상병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지금은 예방 방법만 알아보겠습니다.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셔야 되고요. 도구 사용 시 매번 소독, 전정을 하실 때 타 지역 전정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약제를 적기살포를 구리동제 약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증상으로는 신초가 꼬부러지고 검은색으로 인맥이 주맥과 함께 변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소로 꼭 과수팀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잎의 가장자리가 갈변하고 궤양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 궤양 증상은 불안병과 비슷한데요. 그때는 불안병은 포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실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지도사와 연구사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응답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사 선생님들이나 연구사 선생님들이 포장해서 민원을 해결하느냐 조금 응답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